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사업과 유튜브 샤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면서 읽는 연구서 혹은 고전을 소개하는 그러한 코너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을 소개시켜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구체적인 서사에 빠삭하진 않으시더라도 관련된 이야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루이 16세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에서 모가지를 덜컹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한 사건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쯤 전에, 그러니까 1989년도에 르 누벨 옵저바테어라고 하는 프랑스 신문이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결과는 1위 1789년 7월 14일에 바스티유 함락이었고요. 2위는 1789년 8월 4일의 밤, 즉 그 국민의회가 귀족의 특권 그리고 귀족 제도를 철폐한 그런 날이었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1위와 2위 사이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됐던 대공포라는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대공포라는 사건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한 작업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책입니다. 1789년의 대공포. 조르즈 루페브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1932년도에 저술을 했고요. 그리고 2002년에 최갑수 선생님이 1789년의 대공포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출간하셨죠. 1789년의 대공포.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프랑스 혁명 초기에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대공포라는 사건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렇다면 대공포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공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 프랑스 농민들이 종종 느꼈던 일반적인 감정이자 현상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고 하면 농작물을 추수하기 전에, 수확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확의 기미가 보일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작물을 심을 수는 없을 때, 그때 자연재해 혹은 인간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상된 그런 피해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그냥 공포가 아니라 대공포입니다. 대공포, 라 그랑드 페르, 라라는 정관사가 붙죠. 즉 대공포라는 것은 1789년에 일어났던 현상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큰 대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일상적인 현상이었던 공포의 파급 그리고 범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를 정도로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거의 전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포라는 감정과 현상이 들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대공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1789년 당시 프랑스 농부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농부가 내신 이유는 이 당시 프랑스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대공포를 경험했던 주된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1789년의 여름입니다. 2년 연속으로 거대한 흉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1788년에는 프랑스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폭동이란 단어를 너무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18세기의 폭동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무튼 올해에도 풍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저 멀리 성이 하나 보입니다. 저 성에는 부유하고 배부른 귀족이 살고 있죠.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로는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저 성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 성이라는 경관은 경외, 공포, 그리고 증오의 대상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우리의 국왕 루이 16세께서 3부회를 소집해서 우리의 불만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동네 출신은 아니지만 좀 떨어진 도시의 유명하고 착한 변호사가 우리 지역 대표로 파리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시장이 열렸을 때 그 변호사분의 친구가 파리에서 온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중요한 것은 귀족과 성직자들의 방해로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 시기 파리 그리고 베르사유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일단 베르사유에서 산부에는 표결 방식만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산부의 제3신부가 몇몇 귀족 및 성직자들이 모여서 6월 17일 날 국민의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의 명에 받들어 나머지 귀족과 성직자들도 국민의회에 마지못해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리 시민들은 귀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파리 시민이 폭발한 것은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재무총감이자 일반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던 네케르라는 인물이 7월 11일 날 해임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귀족의 음모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다른 소문도 돕니다. 귀족들이 제3신분과 그 대표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고, 그리고 악명 높은 독일 연대가 파리 근처에 모여들었다는 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르페브르의 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대공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특권 계급을 가지고 있다고 본 계획과 수단이었지, 현실 그 자체는 아니었다. 즉, 현실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군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파리 시민들은 무장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 무장을 위해서 무기가 있는, 혹은 무기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스티유 요새,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합니다. 예, 이 사건이 바로 7월 14일의 바스티유 함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첫 번째, 산부회가 소집된 이래 파리와 지방 도시 및 농촌들은 서로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소식이 닿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귀족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아니, 소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 번째, 파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군대는 파리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는 도대체 어디로 향했을까요? 대공포가 퍼졌을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군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혹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분명히 베르사유 그리고 파리 사이에 있었는데 파리로 향하지 않았다면 어디로 향했는가? 분명히 어딘가로 가고는 있을 것입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소식이 곧이어 프랑스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소문도 같이 퍼집니다. 소문이 퍼지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파리로 향하던 군대 중 일부가 도망쳐서 도적단들과 함께 비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비적들은 우리 마을 근처 산기슭 어딘가에 숨어 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를 약탈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약탈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자. 결국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창, 총, 그리고 농경용 장비를 짊어지고 산을 꼼꼼히 뒤지지만 비적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분명하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하늘을 향해 총을 쏘면서 마을로 돌아옵니다. 이 고함 소리 그리고 총소리에 옆 동네 양치기를 하는 소년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급하게 멀리서 자신의 마을로 뛰어들어옵니다. 멀리서 총소리를 듣고 긴장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년들은 자신이 들었던 총소리, 창소리, 그리고 고함과 비명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저 비적들은 옆 마을을 습격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과 근처 수도원에 살던 수도사들, 심지어는 마을 회의에 참석했던 귀족의 비서들, 이 주위에 사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황급히 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역시 공포에 빠집니다. 용감한 몇몇 마을 사람들은 산을 뒤지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저 비적들은 저기 있는 저 영주의 성에 숨은 것이 분명하다. 근처 여러 동네 남자들이 모여서 무기를 짊어지고 성에 찾아가 성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문을 열고 성에 불을 지릅니다. 열어주는 경우에는 정중히 성을 수색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 성을 수색하다가 과거 영주가 왕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적힌 서류로 가득 찬 방을 발견하고 분노한 나머지 이 방에도 불을 지릅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 귀족이 의무감을 가지고
근처 마을 사람들을 모아 같이 방어를 하자고 설득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무장한 상태로 귀족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귀족들이 올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귀족의 음모이다. 지금 가장 바쁜 이 농경철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려고 하는 저 나쁜 귀족의 음모이다. 결국 이 귀족의 성도 불탑니다. 이처럼 프랑스 전역에서 수많은 영주들의 성이 불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이한 점은 사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파리에서도 이 공포의 전파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각 지방에 이것은 헛소문이니까 진정해도 된다며 연락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공포는 연락이 도착했을 무렵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7월 중순에 시작했던 이 대공포는 8월 초 그리고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르페브르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대공포가 영주제가 붕괴하는 과정을 재촉했다. 그리고 8월 4일 밤에 일어났던 봉건제의 폐지를 앞당겼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하고 유명하지만 동시에 접근하기 어렵고 복잡한 그리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흥미로운 일화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기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 배경 하에 사람들의 집단적인 심성과 움직임을 그리고 역학을 이 대공포가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일화와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공포에 관심이 생겼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